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이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효정입니다. 네, 먼저 간밤 미증시는 전일의 하락을 딛고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ASML 실적 쇼크 완화와 더불어서 엔비디아의 상승 그리고 모건 스탠리 호실적에 따른 금융주 상승 등의 영향을 받은 걸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ASML은 한 번 더 6%대 급락을 한 가운데 엔비디아는 3% 그리고 마이크론은 4%대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특히나 투자은행 부문에서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6.5%대의 상승 탄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또 유나이티드 항공이 호실적과 더불어서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융주 그리고 항공주들 좋은 흐름 나타냈고요. 또 트럼프 당선 기대감 속에 암호화폐 관련주들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M7 종목 가운데서는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1% 전후의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이 가운데 아마존은 소형 원전에 대해서 6.5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TSMC 실적 및 가이던스가 반도체 업종의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다라는 분석과 더불어서 미증시의 영향에 따라서 반도체 그리고 원전, 금융의 강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함께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피 오늘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상승 출발했고요. 코스닥도 61선 위에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네, 우리 시장 이제 마감을 29분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양시장이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지만 현재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오늘 2620선에서 출발을 했는데 현재는 0.08% 밀린 2608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0.2% 넘게 내리면서 764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에서 외국인이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함께 물량을 담아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도 함께 물량 덜어내면서 개인 홀로 이 물량을 담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 증시에서는 엔비디아 등 반도체 AI 관련주들이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에 비하면 다소 아쉬운 모습입니다. 오후장에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TSMC 실적이 발표되면서 조금은 올라줬습니다. 삼성전자도 상승 전환하면서 현재는 100원 오른 59,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1.43% 오르면서 그래도 19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19만 1,4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만 치료제 진단키트 오늘도 강하고요. 미증시에서 모건 스탠리 등 은행주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호실적 이어지면서 오늘 오전장에서 은행 지주들이 대체로 올랐는데 현재는 혼조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오랜만에 초전도체가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액체와 고체의 특성을 모두 지닌 전자결정을 발견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모비스가 상한가 가까이 갔고요. 서남과 덕성까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구글에 이어서 아마존이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급을 위해서 소형 모듈 원전의 개발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오늘 원전주도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합니다. 서전기전이 장 초반에는 상한가에 갔다가 현재는 살짝 풀렸고요. 우진엔텍, BHI,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전력 그리고 전기 설비도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후의 경제수다와 함께 시장의 흐름 짚어보시죠. 네, 오늘 오수다는 시장에 대한 테마와 이슈를 짚어보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코너와 또 안호전 세무사님과 함께하는 위클리 세금 팁쇼 등 다양한 수다 주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장 마감 전 짚어보는 주식시장의 특징적인 흐름 분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그럼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기 전에 오늘 장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던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 시각 특징주 시황센터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화선 캐스터 나와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각 특징주 탑5의 장화선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 가져가고 있는 종목 5가지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위입니다. 5위는 일진전기입니다. 일진전기가 초고압 변압기 수주 기대감에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안타증권은 일진전기에 대해 오는 12월부터 신공장 가동에 따른 매출 성장세가 나타날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진전기는 초고압 변압기, 전선 부문의 생산 능력 증설을 진행 중인데요. 오는 12월부터 신공장이 본격 가동될 예정으로 내년부터 매출 성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진전기는 15.59% 상승한 25,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위 보시겠습니다. 4위는 이마트입니다. 이마트가 3분기 실적 기대감에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기존 7만 원에서 8만 3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남성현 IBK 투자증권 연구원은 할인점 점포 효율화와 체질 개선에 따른 수익성 개선 효과, 지난해 신세계건설 충당금 기저 효과, 스타벅스 일부 제품 가격 인상과 점포 수익성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며 스타컴을 포함한 온라인 사업부 효율화 작업도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 3분기부터 실적 개선 추세는 이어지리라고 전망했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온라인 운영 전략 변경에 따른 수익성 개선과 오프라인 매장 효율화 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전거래일 대비 4.32% 오른 62,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위 보시겠습니다. 3위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아마존이 소형 모듈 원자로 기업과 연이어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아마존은 16일 미국 에너지 기업 도미니언 에너지, 에너지 노스웨스트 등 기업들과 소형 원자로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구동 대비 전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존뿐 아니라 다른 빅테크들도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원으로 SMR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미국 원자력 발전 선두 기업인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와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잇따른 SMR 계약 소식에 간밤 미국 최대 소형 모듈 원전 설계업체 뉴스케일 파워는 전거래일 대비 무려 40.01%나 올랐습니다. 아울러 DLENC, 우진엠텍, 우리기술 등 국내 증시 원전주도 강세를 보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전거래일 대비 9.2% 오른 21,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위 보시겠습니다. 2위는 하이브입니다. 4분기부터 영업이익이 증가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도영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아직 어도어 이슈가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으며 앞으로의 이익 증가를 고려하면 현재 주가는 좋은 매수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은 BTS 컴백과 위버스 수익화에 따른 이익 증가가 기대된다면서 엔팀과 보넷도, 아일릿, 캐츠아이 등 다수의 저연차 라인업들도 좋은 기세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엔터업종 내 가장 모멘텀이 풍부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최근 팬덤 사이에서 악화된 기업 이미지는 중장기적으로 팬덤 유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이미지 회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현재 하이브 7.24% 오른 19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1위입니다. 1위는 한미반도체가 차지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고대역폭 메모리용 TC 본더 덕분에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3분기부터 TC 본더 납품이 본격화되면서 창사 이래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TC 본더 전용 신규 공장을 증설하면서 실적 성장세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미반도체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2,085억 원, 영업이익 993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7일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68.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320.9%나 치솟았습니다. 이번 실적은 증권가 컨센서스를 크게 웃돕니다. 한편 한미반도체는 주주가치 제고에도 힘쓰고 있는데요. 지난달 4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체결한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 규모는 2,400억 원에 달합니다. 현재 한미반도체 5.98% 오른 11만 5,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탑5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고요. 그럼 저희는 시장에 대한 테마와 이슈를 집중 분석해보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로는요, 이 여성들의 영원한 숙제죠. 바로 이 다이어트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다이어트 비법으로도 꼽히면서 기적의 비만약으로 불렸던 이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가 되면서 제약바이오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주들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약국에서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지 또 물색하고 있다, 이러한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위고비는 이 덴마크의 제약사인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로 약물이 사전에 충전된 주사제 형태입니다. 주 1회 주사로도 68주 투여 기준으로 이 체중을 평균 14.8% 감량하는 효과가 확인이 된 만큼 이 출시 첫날부터 병원과 그리고 의원들의 초도 물량 확보 경쟁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의약품 유통업계에 따르면은 위고비의 이 국내 유통을 맡은 줄릭파마 코리아는 이 치료제가 출시된 10월 15일부터 병의원과 약국으로부터 물량 접수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 위고비의 출하 가격은 한 펜당 37만 2,025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위고비는 이 건강보험급여가 적용이 되지 않는 제품이어서 환자가 실제로 지불할 금액은 한 펜당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꿈의 비만약이라고 불리는 위고비도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작용으로 메스꺼움과 구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위고비가 GLP-1계열이기 때문입니다. 이 GLP-1은 소화의 속도를 늦추고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입니다. 위고비를 투여하면 위장이 천천히 움직이도록 만들어서 식욕을 떨어뜨리고 덜 먹게 해서 체중 감량까지 이어지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작용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고비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의약품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에 약국에 사전 주문을 받았고 어제부터 주문 약국으로 위고비가 순차적으로 발송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의약품 전문 온라인몰에서는 의약품 검색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현재 다수의 약국 전용 온라인몰에서 위고비가 품절로 주문이 불가한 상태라고 합니다. 약국의 수요에 대비해서 도매에 전달된 양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의약품 유통업계는 선착순으로 소량 주문을 받고 있고요. 반품 불가 정책을 펼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공급 물량이 일단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을 겪었던 약물이어서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위고비가 한국에서 품목 허가를 받은 지 1년 만에 출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위고비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식약처는 위고비 출시 이후에 한 달 동안 부작용과 오남용 관련 안전관리도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SNS를 통해서 위고비가 불법으로 팔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 판매와 광고도 단속을 하는데요. 위고비는 원한다고 아무나 구매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비만 환자가 쓸 수 있도록 전문 의약품으로 지정이 되어서 의료진의 처방이 필수적입니다. 네, 이렇게 위고비의 품귀 현상과 함께 관련주들의 시세도 함께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어제장에서도 펩테론은 20%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연초에 이 3만 원대에 거래되던 이 주가는 이날 9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올해 주가 상승률은 무려 155.1%에 달한다고 하고요. 이 펩테론의 주가는 위고비의 국내 상륙이 확정된 15일 이달에만 또 83% 급등했다고 합니다. 오늘 주가 흐름도 살펴보시면은 장중에 10만 4,500원까지 치솟으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2.56% 오르면서 1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 위고비 성분이 포함된 이 비만 치료 주사제를 개발 중인 유한양행도 연초 대비해서 138.3% 주가가 오름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지난 1월만 하더라도 6만 7천 원에 거래가 됐었지만 올해 들어 이 급등세를 이어가더니 주가가 16만 원을 돌파를 했고요. 16일에는 16만 6,900원을 터치하면서 역시나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다소 좀 쉬어가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2.52% 하락하면서 15만 4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인벤티지랩도 같은 기간 18,000원에서 23,150원으로 28.6% 상승을 했고요. 또 이외에도 지난 5월에 상장이 됐던 제약바이오 관련주인 D&D 파마텍도 상장 이후에 26%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GL 리서치에 따르면은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가 되면서 주문 접수 첫날 물량 확보 경쟁이 시작됐다고 하고요. 또 이 금리 인하
기술이나 수액 섹터 전망에 따라서 이 수급이 집중되면서 바이오의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또 현대차 증권에 따르면요. 이 스위스 증권거래소 시총 1위 제약사 로슈는 지난달 제약사업 주요 행사인 파마데이 2024에서 비만치료제 시장은 2030년 1,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고요. 또 관련 시장은 현재 이 초창기에다가 또 경쟁은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이 비만치료제 임상 결과가 공개될 2025년 미국 당뇨병 학회를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이 비만치료제 종목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제넥신이 가장 높은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14.57% 오르면서 9,37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줄리파마의 투자사로 알려진 한독도 두 자릿수대의 강한 상승 탄력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11%대 상승을 하면서 16,0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올릭스도 오늘 흐름 좋습니다. 올릭스 현재 9.87% 오르면서 3만 원 선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비만치료제 관련주의 인기 계속해서 지속이 될지 계속해서 주가의 움직임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주제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STO가 또 새로운 투자처로 주목을 받으면서 주요 은행들이 이 토큰 증권 발행 플랫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22대 국회에서 토큰 증권 발행과 유통을 위한 전자증권법 개정안 발의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면서 STO 사업을 키우고 또 이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겠다는 주장인 건데요. 이 금융권에 따르면은 국내 6개 은행이죠.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 그리고 우리은행, 기업은행, 전북은행, 수협은행 등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STO 시장 진출을 준비하면서 매월 1회 대면 회의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NH농협은행이 컨소시엄과 이 논의를 또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NH농협은행은 지난 6월이죠.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 블록체인 민간 분야 집중 확산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서 최근 이 사내 디지털 전략 사업부 블록체인 팀이 토큰 증권 발행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기도 했습니다. 농협은행 측에 따르면은 플랫폼 개발이 완료된 것은 맞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법 개정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상용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러한 토큰 증권은 부동산, 미술품, 한우 등 실물과 금융자산에 대한 권리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토큰 증권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가 필수적인데요. 이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올해 2, 3분기를 목표로 STO 유통을 위한 전용 플랫폼을 지난해부터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이 STO 사업의 많게는 60억 원 이상까지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업계는 모든 준비를 마쳤지만 국회로 인해서 STO 시장 개화가 기약 없이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은행권에서는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NH농협은행은 은행 중에 유일하게 지난 2015년 은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조각 투자용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농협은행을 제외한 은행들은 아직 조각 투자 API 기술을 갖추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협은행은 STO 시장 진출이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비이자 이익을 늘릴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의 기회라고 보고 있는데요. STO 시장을 선점하게 되면 증권 발행 대행과 증권 신탁 등 수수료의 수입을 얻을 수 있고 투자자를 은행의 신규 고객으로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세 조각 투자 기업들 역시 이 농협은행의 플랫폼을 사용하면 개발 비용을 감축하고 기초자산 선정, 증권 신고서 작성 등을 직접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NH농협은행 또 이렇게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 가장 먼저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어서 다른 은행들의 모습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은 이종업종 제휴를 통해서 토큰 증권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모습인데요. 미술품 조각 투자사인 서울 옥션 블루와 또 열매 컴퍼니와 협약을 맺었고요. 또 하반기에는 관련 서비스 시행을 목표로 대비 중에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또한 지난 6월 세종텔레콤과 협약을 체결한 후에 부동산 조각 투자 서비스 비브릭과 연계한 입출금 및 잔액조회, 예치금 관리,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은행은 증권
증권사들과 협업을 해서 STO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담 부서를 마련하고 지난해부터 삼성증권 그리고 SK증권과 제휴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지난 5월에는 이 바이셀 스탠다드 그리고 이달 뮤직하우와 동맹을 맺고 STO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KB국민은행의 전략도 살펴볼 텐데요. KB국민은행은 국내 STO 컨소시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토큰증권은 이 KB증권이 주요 역할을 하게 되고 은행은 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나 또 디지털 자산 수탁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은행들과 다르게 또 하나은행은 대형 은행 중에서 이 은행권 STO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별도로 이 하나증권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SK텔레콤과 컨소시엄을 만들었고 인프라 구축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해당 컨소시엄은 토큰증권 생태계를 구축하고 또 공동 비즈니스의 발굴을 맡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인터넷 전문 은행의 경우에는 K뱅크, 토스뱅크 등이 조각투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뱅크는 최근 앱페이지에 주식과 가상자산, 미술품 조각 투자 등을 담은 서비스를 선보였고요. 토스뱅크 또한 금, 저작권, 미술품 등의 조각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놨습니다. 제가 오늘 직접 들어가 봤는데 송아지를 키우는 농가에 투자하는 송아지 투자 상품도 눈에 띄었는데요. 농가에서 키우고 있는 송아지를 사진으로도 볼 수 있고 송아지 한 마리에 투자하는 상품이 있는가 하면은 송아지를 여러 마리를 하나로 묶은 펀드에 공모 청약을 하는 방법도 있어서 이 조각 투자 산업이 이제는 정말 세부적으로 또 구체화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은행들이 STO 신사업에 뛰어드는 이유는 당장의 수익성보다는 예대 마진 구조에서 벗어나서 장기적인 이 수익 활로를 찾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3.1회계법인은 국내 토큰 시장 시가총액이 올해는 34조 원인데 오는 2030년에는 10배 넘게 뛴 367조 원까지 커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토큰증권 발행 유통은 금융당국의 규제 샌드박스인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토큰증권 제도화를 담은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까지 제도화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또 송아지까지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STO 시장 앞으로 또 얼마나 발전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이어서 저희는 이 투자자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종목이죠.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일 우리 시장에서는 반도체 중심으로 투심이 악화되면서 양시장이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을 끌어내린 요인으로는 이 미증시 반도체 업종의 급락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ASML이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수주 잔고와 함께 내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면서 16.3%의 급락세를 보였고요. 또 미국 정부가 국가별로 반도체 수출 상한선을 검토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엔비디아는 역대 최고 종가인 138달러에서 5%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또 엔비디아 칩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TSMC의 주가도 동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TSMC는 전날 장중에 주가가 195달러 수준까지 오르면서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 선을 넘어서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이날 주가는 3% 이상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또 ASML의 실적에 이 시장에 충격을 던진 영향으로 인해서 어제 미국과 아시아를 비롯해서 전 세계 대형 반도체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약 572조 원이나 증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 네덜란드 ASML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세 반도체 공정의 핵심인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인텔 등의 반도체 제조사에 이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ASML이 원래는 현지 시간으로 16일, 그러니까 어젯밤에 3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하루 앞선 15일에 회사 홈페이지에 실적 보고서를 게시하면서 각종 정보를 노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ASML의 매출 전망이 상당히 아쉽게 나왔습니다. 3분기 장비 수주액은 3조 8,600억 원으로 이 블룸버그 등 시장의 추정치였던 8조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증권가에서 예상했던 이 순매출에 대한 회사 전망치 또한
358억 유로를 밑도는 300억에서 350억 유로에 그쳤는데요. 이러한 정보가 노출이 되면서 ASML의 주가는 유럽 증시에서 15%까지 폭락하면서 잠시 거래가 중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IT 시장에서 반도체 수요 하락과 미국의 대중 압박 등을 ASML 실적의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ASML의 크리스토퍼 푸케 CEO는 AI 분야의 강력한 발전과 상승 잠재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다른 시장 부문의 회복이 더디다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ASML의 실적이 좀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시장의 예상이 있기는 했었지만은 예상보다 낮은 수치가 나오면서 폭락을 한 건데요. 전일장에서도 6%대 급락하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장에서는 또 이 TSMC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우리 시장이 좀 관망 심리를 보이면서 다소 제한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은 TSMC의 3분기 순이익은 40% 급증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조금 전 발표된 이 실적에 따르면은 순이익은 전년 대비 54% 급증한 걸로 나타나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AI 붐에 힘입어서 이 대만 파운드리 1위 업체인 TSMC는 높은 수율을 비롯해서 또 탄탄한 반도체 후공정 디자인, 이렇게 후공정과 또 디자인 생태계를 갖춰서 글로벌 빅테크들의 수요를 사실상 독차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수천억 원의 이 손실이 불가피한 삼성 그리고 인텔 파운드리는 전화위복을 위해서 당분간 조직을 정비하고 또 기술력을 끌어올리는 데 이 전사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힌 반면에 또 TSMC는 하반기에도 강력한 이 수요에 힘입어서 나홀로 호실적이 예상이 된 겁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AMD, 또 애플, 미디어텍, 퀄컴 등 이렇게 최첨단 AI 칩을 이 TSMC를 통해서 생산을 하고 싶어하는 만큼 그만큼 이 TSMC의 독주 체제는 당분간 계속해서 이어질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TSMC가 첨단 공정 가격 인상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빅테크 물량을 사실상 독점할 정도로 자사의 입지가 커지면서 이제는 가격 주도권을 공격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전략인데요. 15일에 대만 언론 등에 따르면 이 TSMC는 고객사의 수요가 많은 첨단 공정 가격 인상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중국 15등 외신에서 이 TSMC가 주력 공정인 3나노미터와 5나노미터 공정 가격을 8% 올리겠다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내년에 양산을 시작하는 2나노 공정 가격은 더 큰 폭으로 치솟을 전망인데요. TSMC는 2나노 공정 웨이퍼 장당 가격은 3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3나노 공정의 1.7배 수준입니다. 이미 일부 고객사에서는 TSMC의 이러한 가격 인상 정책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만 언론은 애플도 TSMC의 가격 인상을 수락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전일 미증시에서는 ASML 쇼크가 완화가 되면서 주요 반도체 종목들은 그래도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장비주들은 또 반대로 하락하는 흐름을 보인 만큼 반도체 종목 가운데서도 이 종목별로 좀 선별적으로 대응이 필요하겠고요. 또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한미반도체가 이 3분기 영업이익이 3,320.9% 증가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SK하이닉스의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어서 우리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실적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다양한 주제들 만나봤고요. 오늘장 현재 2분여가량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17% 하락하면서 2,605선에서 마감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13% 하락을 하면서 764선에서 마감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좀 매도세를 키워나가면서 2거래일 연속 물량을 덜어내고 있고요. 기관은 반면에 좀 하루 만에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2천억 원 넘게 물량을 담아낸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수급이 좀 엇갈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반대로 기관이 272억 원 팔아내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좀 특징적인 테마들 살펴본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 전기화에 따라서 오늘 전기 관련주들, 전선주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 아까 특징주에서도 살펴봤다시피 두
두 자릿수대 강한 상승 탄력 나타내면서 현재도 15% 오른 채 마감을 앞두고 있고요. 또 전력 설비 관련해서도 서전기전, 일진전기와 같은 종목들 두 자릿수대 강한 상승 탄력 나타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장에서 주목받았던 테마들 살펴보고 오는 동안 10월 17일 목요일장 문을 닫았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시황센터 연결해서 마감 시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상승 출발했던 우리 시장은 바로 하락세로 전환했다가 오후 들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한 모습 보이기도 했는데요. 과연 우리 시장 어떻게 마감됐을까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빨간불 켰고요. 코스닥은 파란불 켜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TSMC 실적 발표를 앞두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했지만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서는 TSMC의 순이익이 전년 대비 54% 급증했다는 소식에 반도체주가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 이끌어주기도 했습니다. 강보합으로 2611.03포인트로 장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770선을 오늘도 지켜내지 못하면서 765.11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인데요. 개인과 기관은 오전부터 쌍끌이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크게 물량을 덜어내면서 지수 상승의 큰 폭으로 뭔가 힘을 내주지 못했지만 개인은 1,555억 원 매수 우위 보였고요. 기관은 2,070억 원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4,052억 원 매도 우위 보였네요. 다음은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부터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시작했지만 바로 기관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지수 하락으로 좀 이끌어준 부분이 있는데요. 개인과 외국인은 장 마감은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 우위로 마감이 됐고요. 기관은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개인은 338억 원 매수 우위 보였고요. 외국인은 45억 원 매수 우위 했습니다. 기관은 272억 원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 1위에서 5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조세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TSMC의 그 실적 발표가 난 후에는요. 그래도 상승으로 돌아섰는데요. 0.34% 상승하면서 59,700원으로 종가 마감했습니다. 아쉽게 6만 원 선을 지켜내지는 못했네요. SK하이닉스도 오늘 크게 상승했는데요. 3.87% 19만 6천 원으로 종가 마감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85% 아쉽게 하락하면서 39만 7천 원으로 종가 마감했고요. 오늘 바이오주의 전체적인 약세 속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2.93% 하락하면서 102만 6천 원으로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차 어제는 상승했지만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4.66% 하락하면서 23만 5,500원으로 종가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코스닥 1위에서 5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에서 4위 종목은 파란불 켰는데요. 약보합으로 알테오제는 38만 4천 원으로 종가 마감했습니다. 네, 전체적인 바이오주의 약세 속에 HLB와 리가켄 바이오도 오늘 흐름이 약했는데요. HLB 1.83% 하락하면서 69,700원으로 종가 마감했고요. 리가켄 바이오는 장 마지막까지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오늘은 보합 마감했습니다. 12만 4천 원으로 오늘은 종가 기록했네요. 여기까지 오늘의 마감 시황까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요. 여러분에게 맞는 투자 전략 꼭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마감 상황 체크해봤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주 목요일마다 여러분들께 세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위클리 세금 팁쇼 코너로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세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많고 또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 가지고 계실 겁니다. 네, 이러한 고민들 오늘 위대한 세무에게 안호전 세무사님 모시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양도, 상속, 증여 등 이제 재산 관련 세금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안호전 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2주 만에 뵙는데요. 10월이 또 굉장히 세금을 많이 챙겨야 하는 달이다 이렇게 좀 알고 있거든요. 요즘에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네, 10월은 이제 법인 사업자가
그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해야 되는 달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위주로 저는 이제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상속세 신고를 제가 또 대행해서 한 건들이 있는데 그것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세무조사가 또 나와가지고 그거에 네. 대한 대응도 또 열심히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굉장히 좀 바쁜 일정을 소화를 하고 계신데 또 오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꿀팁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세무사님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세법상 이제 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항상 인사를 드릴 때 이제 양도, 상속, 증여 등 이제 재산 관련 세금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시가라는 거는 우리 재산 관련 세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중요한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재산 관련 세금은 우리가 어떤 재산을 취득할 때도 세금이 나옵니다. 그 취득세죠. 그리고 내가 그 재산을 보유할 때도 세금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노트북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세금이 나오지는 않지만 네. 자동차를 보유한다면은 자동차세,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재산세, 그리고 가액이 좀 더 높다고 하면은 종합부동산세가 나옵니다. 또 남한테 이 어떤 재산을 유상으로 팔 때도 세금이 나옵니다. 양도소득세죠. 그리고 무상으로 줄 때도 또 이제 받는 사람한테 세금이 나옵니다. 살아있을 때 주면은 증여세, 그리고 내가 죽고 나서 주면은 상속세. 예, 이렇게 이제 다양한 재산 관련 세금이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그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그 재산이 얼마냐는 기준이 필요할 겁니다. 예, 그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시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재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 보유할 때는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양도할 때도 세금이 나오고 증여를 할 때도 세금이 나오고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세금들이 나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세무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어떠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시가라는 기준이 꼭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가에 따라서 세금도 달라져야 할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 비싼 재산을 보유하면은 뭐 세금도 높아야 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재산을 보유하면 세금도 낮은 게 맞겠죠. 그런데 이제 앵커님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시가를 산정하는 게 어찌 보면은 쉬울 것 같으면서도 생각보다 애매한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재산을 취득할 때 아까 제가 취득세를 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5억을 주고 이제 취득을 만약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상으로 이렇게 돈을 주고 취득을 한 경우라고 하면은 취득세는 그 거래가액인 5억에 대해서 이제 세율을 곱해가지고 내면 됩니다. 이제 시가를 5억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제 사지 않고 이 똑같은 아파트를 아버지한테서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증여세랑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시가를 그렇다면은 뭘로 하는 게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이 시가대로 좀 세금을 부여를 하는 게 공정할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아파트라고 친다면은 보통은 우리가 좀 최근 거래됐던 이 비슷한 가격에서 좀 거래를 하잖아요. 아무래도 그 거래가액이 시가가 되는 게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증여를 받은 시점 근처에서 같은 단지에 비슷한 면적의 다른 호수가 거래된 가액이 있으면은 하나 이제 시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 또 어떨까요? 토지 같은 경우는 아버지한테서 만약에 이제 땅을 증여를 내가 받았습니다. 또 똑같이 취득세랑 증여세를 마찬가지로 내야 되는데 옆집 땅이 이제 3개월 전에 5억에 팔린 게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근데 우리 집 땅도 크기가 비슷하기는 한데 옆집 땅은 이제 들어가는 길이 잘 나 있고 그다음에 뭐 그 농사도 잘 지어서 관리도 잘 되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좋은 땅인데 네. 우리 집 땅은 반면에 뭐 면적은 비슷하지만 들어가는 길도 없고 뭐 산이라서 이제 농사도 못 짓는 그런 땅이라고 하면은 옆에 땅이 5억에 팔렸다고 해서 우리 집 땅도 똑같이 시가를 5억으로 봐서 증여세나 취득세를 부과를 하면은 이 사람은 좀 많이 억울하겠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단순하게 예시를 들었지만은 뭐 세상에 너무나 다양한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 세법이니까 이 세법에서 시가에 관한 규정을 그 공정하게 법으로 정해놓을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네. 예시를 정말 잘 들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애매한 상황들이 정말 많은데 아무래도 시가에 따라서 내야 하는 세금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법으로 잘 정해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세법에서는 시가를 어떻게 보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세법에서는 이제 시가라는 거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중요한 것이 다음에 순서를 따라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매매가액입니다. 이제 그 해당 자산이 특정한 기간 사이에 매매된 이력이 있으면은 그거를 첫 번째 이제 우선한 시가로 봅니다. 두 번째는 감정가액인데요. 이 감정은 감정평가사라는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예. 감정평가사 분들에게 의뢰를 해서 시가를 감정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세 번째는 뭐 앞선 이제 매매된 가액도 없고 감정받은 가액도 없다. 뭐 그렇다면은 이제 해당 자산과 유사한 자산이 매매된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뭐 매매 가액도 없고 감정 평가도 안 받아서 감정 가액도 없고 뭐 유사한 자산이 매매된 사례도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세법에서는 자산별로 뭐 토지는 어떻게 평가해라, 건물은 어떻게 평가해라, 주식은 어떻게 평가해라 등등등 이런 정해놓은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보충적 평가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시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네, 이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도 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보자면은 아무래도 우선순위대로 좀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해당 자산이 매매된 가액, 그리고 또 감정평가를 받은 감정가액, 그 다음 순위로는 그것도 없다고 한다면은 유사한 자산이 매매됐던 사례가액, 또 이것마저 없다고 한다면은 또 보충적 평가 방법, 이러한 순서대로 시가를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적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제 보충적 평가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계신 기준시가라는 건데요.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그리고 아파트는 공동주택 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매년 국가에서 가격을 이제 공시를 하니까 누구든지 언제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삼성전자 같은 상장된 주식 같은 경우는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 그리고 비상장 주식은 저번 주에 박준혁 세무사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네. 순자산 가치와 순손익 가치의 가중 평균 비율, 뭐 이런 식으로 자산별로 평가하는 방법이 법에 나열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세무사님, 아까 전에 이 특정한 기간 내에 매매 이력이 있어야 매매 가액을 사용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특정한 기간이라는 게 어느 정도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매매 사례가액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시가가 있고 또 사용할 수 없는 시가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평가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예시를 이게 이제 당연한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0년 전에 거래된 가액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현재의 시가로 볼 수는 없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예시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이제 돌아가신 그날에 부모님이 갖고 계시던 자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을 합니다. 이때 상속 개시일 이거를 이제 사망일이라고 하는데요. 상속 개시일이라고 하는데요. 상속 개시일 기준 전후 6개월 사이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매매가액, 감정가액 또는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있어야 해당 금액을 시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자산을 증여를 받으면 증여 일자를 기준으로 증여세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증여 같은 경우는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사이에 이제 매매가액, 감정가액 또는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있어야 그 금액을 시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속은 일어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그리고 이제 증여는 3개월. 이게 이제 증여세랑 상속세의 신고 기한이기 때문에 네. 법으로 이렇게 6개월, 3개월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네. 그렇군요. 각자 좀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요. 이 상속세나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날짜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상속은 상속 개시일 전후로 6개월, 증여는 증여일 기준 전으로는 6개월, 후로는 3개월. 이렇게 이 사이에 매매된 가액이나 감정가액 혹은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사용할 수가 있고, 이게 없다면 보충적 평가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을 벗어난다면 아예 사용을 못하게 되는 건가요? 이제 이 3개월, 6개월 뭐 이런 평가 기간이 뭐 생각보다 좀 짧긴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국세청에서는 재산평가 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금을 신고하기 전에 납세자가 직접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상속이나 증여일 일자를 기준으로 한 2년 정도 전까지는 그 안에 거래된 가액이 있다라고 하면은 재산평가 심의위원회에다가 심의를 올려서 그 사이에 시가가 뭐 특별하게 변동했다라는 사정이 없다라고 이제 인정을 받으면 그 평가 기간을 벗어난 금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평가 기간을 벗어나더라도 상속이나 증여일자 기준으로 2년 정도까지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방법까지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세무사님,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시가를 좀 산정하는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또 이 시가를 산정하는 게 실무적으로 좀 중요한 이유도 궁금하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이제 시가를 제가 이제까지는 뭐 너무 조금 이론적인 네. 이야기만 조금 말씀드려가지고 좀 네. 지루하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실제 사례를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2010년에 5억을 주고 취득한 아파트를 2023년도 6월에 아들한테 증여를 했습니다. 이제 아들은 증여를 받고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증여받은 자산이 얼마인지 이제 시가를 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 이 시가에 따라서 증여세가 달라지니까. 근데 이제 보니까 전 6개월 후 3개월 내에 해당 자산이 당연히 거래된 적이 없죠. 마지막으로 이 자산이 거래된 것은 2010년이니까요. 아버지가 샀을 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감정평가도 안 맡겼습니다. 따라서 감정가액도 없었고요. 또한 유사한 자산의 매매 사례 가액이 있는지 보니까 23년 9월 30일 이제 신고 기한까지 유사한 자산의 매매 사례 가액도 이제 실거래가 신고 시스템에 등록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보충적 평가 방법인 기준시가, 아파트니까 공동주택 가격이죠. 공동주택 가격인 10억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고 증여세를 2억 2천만 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네. 네, 방법이 일단 없다 보니까 가장 마지막 방법이었던 보충적 평가 방법인 기준 맞습니다. 시가를 활용해서 납부를 했다면은 그렇게 하면은 다 잘 끝난 건가요, 이제? 네. 원래대로라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얼마 뒤에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2억을 더 추가로 내라고 이제 연락이 온 겁니다. 왜죠? 그래서 이제 왜 그런지 보니까 2023년 9월 15일 날에 같은 단지에 이제 계약된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가를 기준 시가인 10억이 아니고 유사매매 사례가액인 15억으로 봐서 증여세를 추가로 더 내야 된다는 건데요. 이거는 제도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은 아파트를 매수를 한 사람은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에다가 실거래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하고 바로 이거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지금 케이스처럼 거의 한 달을 다 채워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신고하는 경우도 이제 꽤 많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증여세 신고할 때는 분명히 저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가 이제 억울하다고 소송을 했지만은 법원의 판단은 기준 시가보다는 그래도 유사매매 사례 가액이 시가에 가깝다라고 판단을 했고, 따라서 이분은 증여세를 추가 납부해야 됩니다. 즉, 증여세를 신고했다 하더라도 유사매매 사례 가액이 뒤늦게 나와서 이제 좀 추징된 케이스입니다. 그렇다면은 좀 납세자가 굉장히 좀 억울한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러한 사례에 있어서 또 가산세도 추가로 납부를 좀 해야 될까요? 네, 원래는 이제 보통 세법에서 세금을 원래 신고해야 되는 것보다 과소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있는데요. 이 시가 평가와 관련된 오류가 있어가지고 과소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가도 조금 이제 억울함을 이해해주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이때는 이제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래도 가산세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은 다행이긴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세금을 또 한 번에 납부를 해야 되니까 납세자도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세무사님, 이 사례를 보니까 매매 가액과 감정 가액은 없는 게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유사 매매 사례 가액이라는 것이 좀 복병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디까지 유사 매매 사례 가액으로 볼 수 있다는 기준도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네, 유사매매 사례 가액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토지 아니면 단독주택 이런 거는 다 개별적으로 뭐 위치, 면적, 용도, 구조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토지나 단독주택을 평가할 때는 유사매매 사례 가액이 적용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참 많죠. 그래서 세법에서도 아파트에 대한 유사매매 사례 가액을 산정할 때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사 매매 사례 가액을 산정하는 이런 기준도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 또 이 위대한 세무에게 안호전 세무사님을 찾아주시면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니까요. 많은 분들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요, 또 이 시가를 활용해서 절세할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도 또 세무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2주 뒤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해주신 안호전 세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욱더 시장에 가깝고 유익한 경제 이슈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다시 보기는 언제나 네이버와 유튜브를 통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오수다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